네, 여러분 7주차 2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제가 굳이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같은 과정을 시킨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이야기, 좀 자유로운 이야기,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의 인간의 가장 큰 결정력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내가 남들과 다른 새로운 답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새로운 시대의 인재용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자기의 의식을 자꾸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그냥 펜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토템으로부터 브레인스토밍 구체적인 단어, 실체가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건지에 대한 예시를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한쪽에 놔두시고 오늘 2차시 영상에서 뭐를 하느냐, 여러분 이번 과제에서 두 번째 글쓰기 실습 과제에서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거, 평가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잘 본인의 글에 맞게끔 붙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시 이제 두 번째 글쓰기 실습에서는 조금 신경 써서 제목을 잘 붙이셔야 됩니다. 이것도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간단한 수행 과제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제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이번에 두 번째 글쓰기,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그 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목을 한번 붙여보는 게 이번 주 수행 과제입니다. 여러분 제목 붙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록 3페이지 있지만 제목이 다다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뭐랄까 과장해서 좀 만들어 놨지만, 그럼 그럴 때 있죠.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볼 때 제목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제목으로 기억을 하고, 책도 소설이라든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제품이라든가 물건을 살 때 그 여러 가지 물건 이름들도 이름을 통해서 좀 더 이미지가 달라지거나, 이름을 통해서 좀 영향을 받거나, 이름이 너무 싫거나, 아니면 또 이름이 매력적이거나, 여러분 이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 이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사람 이름을 통해서 이런 이름이면 좀 그 사람은 딱딱할 것 같아. 권위적일 것 같아. 이 사람은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은 뭔가 말을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묘하게 이름에 대한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글은 본격적인 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만 봤을 때도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또 내가 이 글을 읽고 싶은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목을 잘 붙이셔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글을 쓰실 건데 나의 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쁜 제목이죠. 간판입니다. 우리 가게 들어갈 때도 일단 간판 보고 이미지를 결정하잖아요. 저 가게는 어떤 가게인 것 같아. 좀 세련됐네. 저 간판 굉장히 클래식하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안에 가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간판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좀 너무 못생긴 간판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름이 절반입니다. 이름을 보고 이미 저 가게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 붙이기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 제품은 이름이 좋았어요. 노래 제목 같은 거. 이 노래는 제목이 좋아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 이 물건은, 아니면 이 과자는, 아니면 그 가게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사소한 전자제품도 다 이렇게 제목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없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글에도 그에 맞는 여러분 글의 품위와 완성도에 어울리는 좋은 제목을 붙여봐야겠죠. 근데 제목을 붙일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쓴 글의 예시를 보면서 제목 붙이기가 이만큼 어렵구나, 아니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감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이거는 강의록, 제가 올려드린 강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글이든 제목은 글의 모든 생명줄을 쥐고 있는 절대적 존재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제목이 없으면 떠올릴 수 있는 코드가 없죠. 그러니까 코드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죠. 그래서 물건을 떠올리든 친구를 떠올리든, 여러분 그 친구도 다 이름이 있고, 아니면 관계성.
떠올리든 아니면 뭐 그 대상을 떠올리든 제목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첫인상을 규정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 있을 때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드는 학생, 본인 이름이 마음에 드는 학생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학생도 있는데 이것도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은지 그 붙이고 싶은 이름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가장 예쁘고 자기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 붙이는 거겠죠?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누구한테 나를 소개할 때도 제일 먼저 뭐 나이든 학교든 딴 걸 다 떠나서 저는 누굽니다. 이름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하잖아요. 그만큼 나의 가장 앞서서 있는 존재. 나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존재가 이름입니다. 우리 글도 그런 제목을 붙여줘야겠죠. 근데 제목을 붙일 때는 일단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글의 목적과 주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글의 내용과 어울려야죠. 내가 쓰고 있는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앞차시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의 어떤 제목 같은 경우는 논문 제목처럼 21세기에 드러나는 대인관계의 핵심과 뭐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딱딱하게 붙여. 그래서 전혀 안에 있는 내용과 별로 그렇게 크게 연결이 안 되거나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 제목도 나쁜 제목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효율적인 이제 어떻게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의 내용과 주제 아니면 하고자 하는 발화자의 목적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드러내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계속 여러분 혹시 제목 때문에 그 노래를 듣거나 그 물건을 사거나 그 가게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만큼 매력도 줘야 돼. 왜냐면 글을 여러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할까 이제 분량과 길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글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글이 너무 딱딱해. 가령 우리 아까 중심 소재 모자라고 했는데 그냥 모자, 뚝.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흥미롭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글의 제목이 진짜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나온 소설인데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한국 소설 중에서. 그거 너무 궁금하죠. 아내는 나랑 결혼한 사람인데 그 아내가 또 결혼했다고? 무슨 사연일까? 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현대 가족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이고 다양하게 본 그런 관점의 소설인데 그 소설이 제목 때문에 잘 돼. 그 영화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예진 배우가 나온 영화로도 있는데 아내가 결혼했다? 제목이 자극적이라서 인상적이고 자극적이라서 조금 이슈가 됐던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왕이면 내 글이 모자 아니면은 결혼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내 글을 읽고 싶도록 하는 거 그리고 어차피 그게 첫인상이라면 이 사람 굉장히 감각적이네 좀 발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센스 있네. 그럼 이 글도 재밌겠지? 첫인상을 기왕이면 감각적이고 센스 있게 전달해 주는 게 당연히 내 글을 위해서 좋겠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자면 결과물이 똑같아도 A랑 B랑 똑같은 글이라 하더라도 제목이 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첫인상, 우리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제목은 결국은 내 글에 대한 선입견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글을 좀 이 글은 이 글 쓴 사람은 그럴싸한 좋은 글 썼겠는데? 라고 해서 내 글에 기왕이면 좋은 선입견을 주는 거지. 선입견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재밌는 글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좋은 선입견을 적절히 줄 수 있는 글을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붙여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붙일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여러분, 매력과 흥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글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을 그냥 흥미롭게만 붙여서도 안 되겠죠.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도 동시에 좀 더 나의 감각적인 것과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글의 제목을 보고는 이 두 가지를 다 평가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잘 연결이 되는구나. 두 번째, 그래서 좀 그래도 이 글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그 좀 평가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목 정하기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글을 쓸 때마다 어떤 종류에도 뭐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에세이를 쓸 때나 간단한 평론을 쓸 때나 제목이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 글을 볼 때 제목 때문에 이미지에 아니면 그 사람 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제목만 보고는 그거 한번 읽어봐야지 할 때도 있고 제목만 보고는 이거 뻔한 글이겠네 할 때가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아서 저도 늘 제목을 지을 때마다 글 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목 짓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에 훈련을 좀 해볼 건데 제가 몇 가지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글에는 문학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좀 문학적인 글만 몇 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문학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4개 중에서 제목이 가장 중요한 장르는 뭘까요? 시, 소설, 수필, 희곡 중에서 제목이 중요한? 제목의 비중이 큰? 그죠? 시입니다. 시는 여러분 가끔 우리 인터넷 시도 그렇고 요즘 유행하는 시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용은 엉뚱한데 제목이 뭐야? 퇴근길. 그러면 결국엔 퇴근길에 직장인의 어떤 홀가분함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목이 사실은 주제의 전반적인 건 결정하네. 시는 그래서 제목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짓기가 가장 어렵겠죠? 그리고 결국 시는 제목이 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짓기가 가장 쉬운 건 뭘까요? 맞아요. 수필이에요. 수필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수필 달박, 뭐 딸깍발이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필 뭐가 있을까? 저랑 교육과정이 좀 달라가지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소재가 아까 우리 예시를 들었던 본 학생의 소재가 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소재가 결국 주제가 되고 그게 제목도 되죠. 그래서 결국은 중심 소재를 찾아내면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수필이 제목이 가장 예측하기가 쉽고 우리가 정할 때도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거 하나 그냥 추려가지고 제목 붙이면 되니까 수필이 제목 짓기가 가장 쉽죠.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소설이나 희곡 같은 좀 서사가 긴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글은 아무래도 소설이나 희곡처럼 어느 정도는 조금 길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수업 시간에 시는 쓰지 않는다. 시는 우리가 글쓰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수업하고 이제 같이 소통을 하기가 애매한 거기 때문에 시 장르는 안 된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를 빼고는 다 가능한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서사와 이야기가 있는 소설 형식의 글을 가장 많이 쓰시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소설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에세이, 이제 수필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기능적인 측면과 시처럼 전반적인 매력이라든가 센스, 감각,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그 글에 대한 매력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히 드러내야 되는 게 소설이나 희곡이죠. 소설, 희곡은 유사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제 제목에 있어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소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곡, 수필, 시, 소설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한 개씩 보면서 원래 제목이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보는 게 이번에 한번 연습을 해볼 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쉬운 거, 이제 가장 쉬운 수필부터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기존에 있는 유명한 수필 작가가 쓴 수필이고 유명한 시인이 쓴 시고 또 이제 원래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 글의 제목 정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 수필 제목은 뭐야? 하고 여러분들이 맞춰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필입니다.
수필이 가장 제목이 쉬운, 우리가 제목을 파악하거나 짐작하기가 쉽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가가 쓴 수필의 제목을 꼭 맞춰본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어떤 제목을 붙일까, 붙여본다라는 의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속으로 쭉 읽으면서 제목을 붙여보세요. 자, 여러분들 읽으셨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쭉 묵독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읽으면서 뭐를 생각했어야 돼? 그렇지. 어떤 제목이 잘 어울리는가? 아니면 내가 작가라면 이 글에 어떤 제목을 붙였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글을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목 붙이기 지금 훈련 중이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제목이 좀 제목을 파악하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목을 짐작하기? 아니면 제목을 정하기 어렵지 않은 텍스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일지 맞춰보세요. 힌트. 이 글의 핵심 소재? 이 글을 한 편을 다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대로 제목이에요. 뭘까요? 어떤 학생이 제가 이거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많아서 교수님 똥이요. 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똥 자체가 이 글에서 하는 얘기 핵심이 아니잖아. 뭐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이건 딱 봐도 뭔가 월드컵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2002년 그쯤에 쓰여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국가사에도 실리고 좀 학생들한테 많이 읽히는 유명한 수필이라고 합니다. 이 수필의 제목은 뭐를 하자는 뜻이야? 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치? 똥 싸는 힘까지 내자라는 의도니까 이 수필의 중심 소재이자 주제이자 또 제목은 똥심입니다. 똥심. 그래서 최서경이라는 수필가의 똥심이라는 실제 있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인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 실리는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똥 싸는 힘까지 내자. 그러니까 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똥심 자체가 주제인 거지. 그래 그게 소재인 거지. 우리 보통 젖 먹던 힘까지 내자라고 하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젖 먹던 힘까지라고까지 하니까 젖을 먹을 때 내는 그 미력한 힘까지 보태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젖 먹던 힘은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분 이렇게 똥은 자주 싸잖아요. 그 똥 싸는 힘까지 낼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열심히 하자, 파이팅 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재밌죠? 여러분 이게 수필은 그만큼 제목이 조금 더 눈에 잘 띄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때도 그렇게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필 제목 한번 붙여본 거고 자,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예시로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사실 일상적으로 시를 읽을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오랜만에 시를 좀 보게 되는데 한번 시 보고 나서 여러분 이건 시잖아. 시라서 제가 미리 힌트 드리면 제목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어본다. 내가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지어본다 라는 의도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시 보여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묵독한 다음에 내가 시인이라면 이 시의 제목을 이걸로 지었을 텐데
자, 여러분 시 감상 다 하셨죠?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붙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도 실제로 있는 유명한 여류시, 제가 성별을 공개했네요. 그 시인의, 유명한 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썼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의 주제를 잘 파악하면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은지 감이 오겠죠. 자,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한번 해볼까? 같이 제가 마치 고등학교 선생님 문학 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시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문학 분석을 할 때는 배경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잖아요. 일단 얘가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그쵸? 막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시간적 배경은 한밤중입니다. 그러면 계절적 배경은? 그렇지. 여기 너무 춥다라는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겨울을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막차야.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어디야? 그렇지. 천안역이야. 그리고 화자는 누군 것 같아? 어떤 노숙자가 아가씨 나 300원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젊은, 제가 이거 마우스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젊은 여성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서울로 가는 상행선을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근데 마침 그 전광판에서 안 그래도 춥고 한밤중엔 깜깜하고 옆엔 노숙자 아저씨 지저분해서 싫은데 10분 더 연착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다 언니한테는 이제 이 화자인 여자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연착된 막차를 홀로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톡톡 이 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플랫폼 위에서 한 노숙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노숙자와 자신의 처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만큼 언니는 지금 조금 비관적인 상황이야. 해진 군용 점퍼 아래로는 팬티바람이었다. 가랑이 사이로 곱슬 빠져나온 털이 더럽게도 까맸다. 아저씨가 나한테 300원만. 근데 이 아저씨가 근데 내가 이제 좀 이제 그래도 그 마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600원짜리 네스카페를 뽑아서 놓았더니 아저씨 커피 취향이 확고해. 그건 싫대. 그거 싫어. 라고 하면서 달달한 자판기 커피를 달래요. 그래서 300원짜리 밀크 커피를 뽑아 놓았다. 서울행 열차가 10분 더 연착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빠르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언니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상황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그래서 10분 안 그래도 춥고 힘들고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노숙자 아저씨까지도 또 언니 성가시게 하고 하는데 10분까지 더 연착돼. 근데 중요한 건 원래 해뜨기 직전이 가장 밝다고 하잖아요. 연착되는데 그 덕분에 전광판에서 천안우리 인력 파출소 안내 시스템 여성부 대표 전화가 흘러가. 근데 이 전화번호를 빨리 받아 쓴다는 건 언니가 지금 직장이나 직업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거라서 빨리 받았어. 순간 다급하게 펜을 찾는 손이 있어서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거기서 따뜻한 커피캔이 만져졌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온다던가 쉬었던가. 여성부를 이성부를 읽는 밤이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있죠.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썼던 이성부라는 시인에 대한 오마주이자 그 시를 멋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해도 언니가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다가 여러분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10분 연착되는 바람에 언니는 인력파출소 번호도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펜을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아저씨에게 베풀려고 했던 따뜻한 온정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따뜻한 커피, 추운데 따뜻한 커피캔이 만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부의 시를 하나 읽는 거야. 역시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는구나. 너무 멋있죠, 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그래서 이 시의 제목 뭘까요?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맞추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거 지금 주제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침은 올 거고 반드시 그러니까 서울로 진입한다는 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 속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비유겠죠. 그랬을 때 언젠가 반드시 서울행 열차는 막차라 하더라도 올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또 해는 뜨고 아침은 오고 또 지금은 겨울이지만
반드시 아침은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서 반드시 봄이 오겠죠. 그래서 또 나는 천안역을 지나서 반드시 서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이런 봄들은 올 거예요. 지금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래할 것에 대한 희망.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 첫 장을 열면은 차례가 나오잖아요. 차례의 시의 제목들이라든가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 목차에서 이게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처음 보게 된 시입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제목이 너무 느낌이 있었어요. 이 시의 제목은 김민정이라는 시인의 현재 활동하는 시인 중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시인입니다. 김민정이라는 시인의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목 너무 흥미롭죠? 그러면 제가 그 목차 보고도 이렇게 그녀가 처음 뭘 느꼈지? 뭘 느꼈다는 거지? 라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그 페이지를 넘겨본 그런 시인데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녀는 처음 느낀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비관적이고 암울하지만 이 와중에 뭘 느꼈을까요? 그녀는. 그렇죠. 희망을 처음 느낀 거죠. 그녀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던 순간을 이렇게 시로 잘 포착을 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너무 잘 됐고 제목이 전반적인 내용은 평범한 일상을 그냥 드러내는 것 같은 큰 뭐 인상이 남지 않는 시라 하더라도 제목을 본 순간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라고 제목을 본 순간 조금 남다르고 특별하고 좀 감각적인 시라는 느낌이 들죠. 이만큼 여러분 제목이 중요해요. 자, 시까지 봤으면 이제 남은 거는 소설입니다. 근데 소설은 워낙 길잖아요. 길어서 제가 조금 짧은 거 아무리 짧아도 PPT 페이지로 한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적당한 시간 한 페이지당 한 1분씩 시간 배치해서 여러분들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소설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쭉 집중해서 묵독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만약 소설도 오랜만에 보네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다 읽으셨죠?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선생님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영상 잠깐 멈추고 나서 다 읽으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 흥미롭게 근데 다음 장을 좀 기대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끝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 전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아까 소설은 수필처럼 전반적으로 얘가 담고 있는 내용, 이게 약간 뭔가 치중살인 같으면서도 고양이냐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끝나고 있는데, 뭔가 이런 젊은 녀석의 어떤 이제 뭔가 애증 이런 걸 담아내고 있는 내용도 잘 담아야 되고, 동시에 이 전반적인 소설을 보기 전에 이 소설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과 정보, 이 소설의 매력, 이 소설을 읽고 싶어, 뭔가 이 소설도 재밌고 그럴싸한 소설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내 소설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해줄 수 있도록 조금 더 감각적인 제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죠. 그래서 이런 서사가 있는 글일수록 제목을 더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왜? 수필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과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측면을 두 가지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쓴 작가다라고 한다면 제목을 뭘로 하겠어요? 맞춰보세요. 지어보세요. 자, 요 제목 짓는 것까지 해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이번 주 과제가 뭐냐면, 제가 과제란 이미 이 영상 보면서 다운받아 보신 학생은 알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브레인스토밍까지 한 단계의 나의 글을 정해요. 그러니까 나의 글의 제목을 한번 가제라도 붙여보는 거고,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미리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이번 글쓰기는 다 차근차근 해본다고 했잖아요. 붙여보는 거고, 그게 기능적 측면 이렇게 가죠. 그리고 마지막 그 문항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작가라면 붙여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검색하겠지. 이 글에 한 구절 끼어다가 막 원래 제목이 뭐지 검색할 텐데, 그럴까봐 지금 제가 미리 원래 이 글의 제목과 작가가 누군지 지금 공개할게요. 두구두구. 이 글은 제목이 없습니다, 원래. 왜요? 이 글은 제가 썼으니까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강의하려고, 제목 짓기 강의하려고 짧은 소설로 그냥 수업용으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소설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PPT로 보면은 막 10장 20장 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그걸 다 보기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약간 러시아 현상문학 기법 같은 걸 활용해서 좀 끝을 모호하게 끝나는 뭐 에드가 알렌 포나 이런 그런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좀 차용해서, 우리가 이런 걸 손바닥 장자를 그래서 장편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처럼 짧은 소설들 간혹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것 차용해서 그냥 제가 대충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실제로 없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붙여보세요. 그래서 진짜 제목이 없는 소설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좋은 제목을 붙여주시면 제가 이 소설 파일에다가 제목을, 파일명을 변경해서 달아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쓴 거고 실제로 제목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에 이 마지막 과제죠. 이 소설 제목 붙이기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붙여주셔야 된다. 는 거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재밌겠죠? 여러분 자유롭게 붙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에 이 남자를 죽인 게 여자인지 고양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오늘 실주차 수업도 1차시, 2차시 긴 영상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과제, 여러분들이 수행 과제, 본인 글의 제목도 한번 붙여보시고, 또 제가 쓴 마지막에 그 소설 제목까지 한번 붙여보는 그 과제까지 하시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좀 더 창의적이면서도 좀 다양하고 흥미롭고, 제가 늘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을 담으면서도 좀 더 매력적이고, 이 소설을 보고 싶어 라고 할 만큼 내가 첫 장을 넘겨보고 싶도록 하는 그런 뭔가 그런 나의 좋은 선입견을 주는 그런 제목으로 잘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7주차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브레인스토밍한 종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 가지고 계신 다음에 다음 주는 구성하기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제목까지만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직은 아무것도 구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성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과제도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